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NK투데이 기자이고 문경환입니다. 아까 1시간 동안 이제 북한의 신년사 그리고 올해 북한의 전망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셨을 텐데 약간 이제 좀 더 멀리 나와가지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하러 알아야 되느냐, 뭐 중동에서 IS가 테러를 하든 말든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유가가 좀 떨어지면 차 좀 많이 타고 다니고 유가 오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앞서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섬나라죠. 일본이 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나라예요. 왜냐하면 북쪽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섬나라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무슨 대단한 급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이런 뉴스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특히 이제 한반도는 세계 국제 질서의 거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오늘 몇 가지 워낙에 국제 정세 하면은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 지금 핵심이죠.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미국의 금리 인상, 한국에서도 위안부 합의 폭풍, 일본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저유가 아주 심각하죠.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IS 문제, 이런 얘기들을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해 아주 큰 사건을 두 개를 한번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러시아가 IS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죠? 10월 들어서 시작했죠.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어요. 근데 IS 공습을 한 100일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느냐. 1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00일이죠. 딱 100일인데 5,662건의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건 정도씩 한 거예요. 공습을 안 한 날도 며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건 정도 공습을 해가지고 8,000개 이상의 이 IS 집단의 시설물을 파괴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공식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건데 그 전에 1년 동안 미국이 IS 공습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몇몇 나라들 IS 공습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나서 거의 3개월 만에 IS가 실질적으로 격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주요 이 IS 거점들이 시리아 정부군에게 다시 함락이 되고 이라크에서도 IS가 점령하고 있는 중요 지역들이 지금 다시 이라크 정부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건데 러시아가 왜 갑자기 시리아에 IS를 공격하기 시작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동 지역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위치상으로도 중요한데 석유가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을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사실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이라크 전쟁 통해서 이라크를 이렇게 차지하고 아프간 전쟁도 했었고 이러면서 중동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2012년 말이었죠. 2012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독트린 아시아로의 기환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이 해외 주도 미군들의 60%를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게 아시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중동은 어떻게 하느냐? 중동은 이제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IS라는 집단이 딱 등장을 하더니 미국의 발목을 잡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노선을 관찰하려면 IS를 빨리 소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공습을 했는데 소탕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IS가 과연 정체가 뭐냐.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IS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IS가 혹시 미국과 결탁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 IS를 살살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애초에 IS가 없었으면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아시아 중시 정책, 자기들의 이 정책을 관철했을 텐데 왜 IS는 또 느닷없이 등장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발목을 잡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미국이 IS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신뢰를 잃고 있죠. 미국한테 자기들 국가의 안보를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저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리아, 이라크 막 이런 데 점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혀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100일 만에 1년 동안 미국이 못한 일을 100일 만에 더 잘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미국보다는 러시아하고 손잡는 게 더 낫겠는데 벌써 이제 이라크, 뭐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동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당하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원유값까지 끝도 모르게 추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건 중동에서 이 산유국들이 오펙 회원국들이 석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생산을 안 줄이고 계속 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냥 끝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이제 장악하려면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가 무기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그동안 실전에서 무기는 써봐야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습에 뭐 다양한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수호이기도 있고, 투폴레프 폭격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이거 다 핵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들이에요.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아니 러시아만 무기가 있냐? 미국도 그동안 잘 나가지 않았냐? 근데 미국은 도대체 중동에서 뭐 했냐? 미국의 국방력이 예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이 잘 나가는 비행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F-35라는 비행기입니다. 생긴 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 F-35의 특징은 뭐냐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비행기입니다. 막 엔진에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F-35를 저는 아주 눈여겨보는데 이 F-35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 국방부하고 로키드 마틴사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로키드 마틴사는 이걸 개발을 하고 있었겠죠.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사용한 돈이 얼마냐? 개발에만 4천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4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6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어요. 6년 동안 4조 6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비행기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안 되니까 개발 못 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 자체를 미국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 비행기 시장을, 전투기 시장을 자기가 완전히 싹 쓸어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스펙이 엄청나게 좋으려면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기술력이 안 되는 거죠. 기술력은 안 되고 욕심만 엄청나게 부려가지고 이 조그만 비행기 안에 실제 비행기 자체 되게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비행기 안에 온갖 기능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 안 되죠. 안 되는 데다가 중간에 미국 경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바닥을 치죠. 그때 이제 금융 공황을 맞으면서 국방비도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더 돈을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전투기 시장을 한번 차지하려다가 완전 싹쓸이 하려다가 지금
싹쓸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그만큼 미국의 국방력이 예년만 못하다. 그리고 그걸 러시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게 중동의 이 IS 상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유가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가가 떨어지면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운전할 때 부담 없이 주유를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요즘 뭐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다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로 만드는 물건 값들이 떨어지니까 우리 물가도 떨어지고 사람들 살아가는 데는 아주 좋겠죠. 그래서 유가 하락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언론을 보면 유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유가의 저주, 축복일 것 같지 하지만 재앙이야. 디플레 공포. 저유가로 내년에 미 에너지 업체 3분의 1 파산 전망.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거니까 한 1년쯤 지나면 미국의 에너지 업체 3분의 1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제 유가 하락에 세계 증시가 흔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뭐 세계 각국의 증시가 다 폭락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냐면은 1년 전만 해도 $100, 배럴당 $100였어요. 지금은 거의 $30 수준으로 갔습니다. 배럴당.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3분의 1 떨어졌고, 올해 안에 $20까지 떨어질 거다. 심지어는 $10 선까지도 전망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유가가 왜 자꾸 떨어지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석유 수입량이 줄어들고, 오펙,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석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갑자기 생긴 거죠. 저것들 봐라. 그럼 경쟁 상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점을 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로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석유를 증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미국도 적자를 보더라도 셰일가스를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누가 죽나,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서로 이걸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서로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석유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는 줄지, 공급은 늘지. 당연히 석유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석유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지난 40년간 석유 수출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석유 관련 수출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이란도 제재가 해제됐죠. 오늘 뉴스에 또 떴더라고요. 이란 제재 해제되면서 이란도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석유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유가는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가장 큰 타격은 일단 산유국들이죠. 전통적인 이 오펙 그리고 미국. 둘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미국의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은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셰일가스 기업들은 이 기술 자체가 신기술을 가지고 석유를 파내는 거다 보니까 투자를 쉽게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위험 부담이 높은 정급 펀드들을 대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가 망하면 그런 투자한 이 은행들도 망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뭐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산유국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죠. 경제 인플레 20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를 했는데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그것도 베네수엘라가 원래 세계 2위인가 3위 산유국이었어요. 석유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국민 복지를 엄청나게 했는데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국가 재정 수입이 바닥이 나고 복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선거에서 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석유값이 떨어지면 옛날에 우리 80년대 기억해보면 삼저 호황이라고 있었잖아요. 석유값 떨어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석유값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세계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석유값이 떨어져서 이 경제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어떤 식으로 이게 타격이 되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당장 한국도 타격을 입는데 일단 신흥 산국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수출을 하던 물품들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하는 이 물품 중에서 이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 석유예요.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로 먹고 사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제해서 그걸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공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석유값이 떨어지면 수입할 때 원유값 싸니까 좋죠. 하지만 수출할 때도 또 싸게 팔아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거죠. 100달러에 사와가지고 200달러에 팔면 100달러가 남는데 이제 50달러에 사와서 100달러에 파니까 50달러밖에 못 남는 거예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 재고 손실이라고 있는데 석유 정유업체는 일단 이 석유를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비축을 해놓고 파는 거예요. 비쌀 때 사놓고 비축해놓고 쌀 때 싸게 팔고 있는 거죠.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석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비축을 계속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축하는 것 자체도 비용인데다가 석유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유가가 장기간 계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지금 안 팔면 어차피 또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도 매우 어렵고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디플레이션,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가장 이제 확실한 징후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여기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워낙에 세계 전체 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더 침체시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전 세계 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한테는 또 직격탄이 되겠죠.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동에서 떠나서 남중국해 한번 가볼게요. 남중국해는 사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남중국해는 여기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관심도 없고 저기서 뭐 별일 있나? 무슨 일 있나? 잘 모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아시아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보다는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는 건 결국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수소폭탄 바로 쏘겠죠. 거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북한의 분위기. 붙어? 일단 쏘고 보자. 일본도 그거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북한은 공격을 못 합니다. 그 수소폭탄이 실제 있을까? 수소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실제 있을까? 그거는 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저 호주머니에 총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총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죠. 야, 나 호주머니에 총이 있는데 까불지 마 라고 하는데 에이 설마 총이 있겠어라고 까불다가 총 맞아 죽으면 죽은 사람만 손해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에이 설마 진짜겠어라고 하고 전쟁했다가 수소폭탄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폭탄의 위력이 이번에 했던 수소폭탄의 위력이 뭐 히로시마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소를 적게 넣으면 그렇게 되고 수소를 많이 넣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건 수소가 한번 핵융합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융합한 그 에너지로 주변에 있는 수소들을 계속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소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수소폭탄이 옛날에 구소련에서 개발했던 짜르밤이라는 수소폭탄이 있는데 히로시마 핵폭탄의 2,500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일본 섬이 한 4개 정도 크게 있으니까 하나씩 4개 떨어뜨리면 지도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못 한다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좀 만만한 데로 가야겠죠. 자, 남중국해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남중국해가 여기가 백길이에요, 백길.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 사이에 있는 이 백길인데 이 백길로 1년에 5조 달러의 물류가 운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운송이 되고 있죠. 세계 해상 운송의 60%가 이 길을 통과한대요. 근데 여기 해적들이 드글드글해요. 먹을 게 많잖아요. 네. 뭐 우리가 흔히 해적하면 소말리아 해적 그러는데 여기 해적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유랑 천연가스도 되게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은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청난 떼부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난사군도라는 곳인데 중국은 여기 우리 바다다. 베트남도 우리 바다다. 필리핀도 우리 바다다.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차지하겠다. 여기 딱 틀어주고 있으면 되겠다. 뭐 그런 건데 중국이 뭘 했냐면 그 난사군도에다가 인공섬을 7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 퍼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게 인공섬 중에 하나인데 길이가 2km나 됩니다.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이걸 뭐냐? 불침 항모라 그러죠. 항공모함을 그냥 배에다가 아니 바다 한가운데 항공모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들 떴다가 하면서 그 주변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미 뭐 인공섬 다 완성이 됐어요. 며칠 전에 인공섬에서 항공기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걸 막으려고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저기만 딱 틀어지면 중국으로 가는 물류들을 상당 부분 틀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숨통을 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틀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지난해 말에 12월 달이었죠. 이지스 구축함을 이 인공섬 주변 12해리 안쪽으로 침투를 시켰어요. 중국에서 반발을 했죠. 반발만 하더라고요. 말만. 그 다음에 B-52도 투입을 했어요. B-52 우리 가끔씩 나오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면 한 번씩 찾아오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북에서 수소폭탄 실험하니까 B-52가 한 번 왔다 갔는데 얘네들은 투입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실수였다, 잘못 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전략 핵폭격기가 실수로 날아다니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중국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너네 함부로 못한다. 여기 우리 바다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지 말아라. 여기 이제 우리 바다다. 우리 섬이 생겼으니까 이제 확실한 우리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중국해 말고 아까 봤던 여기 이제 이쪽으로 쭉 더 올라가면 여기 동중국해라고 하는데 동중국해는 여기 또 이제 다오이다오 뭐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데 거기도 분쟁 지역이죠. 거기도 이제 뭐 해경선을 지짐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중국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부터 이게 다 올해 들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남중국해 합동 순찰하자. 필리핀은 사실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중국하고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미국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베트남도 남중국해 무인기 잠수함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본도 이 난사군도에다가 자위대 항공비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위대가 여기를 뭐하러 가느냐? 일본이 그 자위대 그 정찰기 있잖아요. 초계기.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세계 곳곳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원래 그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여기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미국은 사실 이 바다에 아무런 그 자기 영해를 주장할 권리도 없는데 와가지고 다들 여기를 눈독 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해 사실 이지스 구축함 들어갔을 때 세계 각국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러다가 진짜 충돌 나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 이제 충돌은 안 나는데 중국이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충돌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일본이 뭐 자위대 항공기가 여기 인공섬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맘만 먹으면 사실 격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 용공을 허가도 없이 지나가느냐. 그러면서 격추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상황에서 야 중국이 핵미사일도 있고 국방력 군사력이 뭐 세계 3위, 4위 뭐 이렇게 꼽는데 어떤 나라가 감히 중국한테 덤비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건 전면전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국지전에서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군사력이 아주 세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상군입니다. 기갑부대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해군이나 공군은 오히려 취약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일본은 육군은 별로 없잖아요. 다
해군, 공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실제로 여기서 난사군도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으면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더 우세하다라고 전문가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판 붙어보고 싶겠죠. 전면전까지만 안 가도록 통제만 된다면 여기서 한판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군국주의 부활의 어떤 신화탄원도 만들어보고 싶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역이다. 물론 이제 일본은 이제 믿는 거죠. 아, 중국은 그래도 설마 핵미사일을 쏘진 않을 거야. 북한처럼 그렇게 막 쏘진 않을 거야. 믿으면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화약고, 한반도에 이어서 또 하나의 화약고 중에 하나다. 이거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작년 8월 달에 우리 그 지뢰 사건 있었죠? 지뢰 사건 나가지고 실제 전쟁이 나느냐 마냐 48시간 유예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뭐 군사 안보 전략이라 해가지고 보고서가 하나 공개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가 2012년 말에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지역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앞으로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한반도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뭐 동중국해 이런 데서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라는 걸 이제 보고서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내놓은 걸 보니까 전략적으로 중국을 건드리는 게 우리한테 좋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여기서 빼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이 왜 발을 빼려고 하지? 중국하고 한판 붙는 게 부담되나?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단 경제도 어렵고, 새로운 신무기들도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과연 생산이 있을까? 중국하고 한판 붙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또 뭘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거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발 빼려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한 발 빼더라도 누군가 한 발을 또 당기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무장시켜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대신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지켜주도록, 자기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죠. 미국 금리가 인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지난해 말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1년 동안 계속 올리겠다를 몇 달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12월 달에 딱 올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5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9월 달에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했던 사람들 다 틀리고 결국 12월 달에 막판에 이제 사람들 다 사기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습적으로 올렸는데, 1년 동안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막상 올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변화는 없는데, 실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언제 올리냐면 경제가 아주 좋을 때, 그래서 막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좀 경제 이 불이 붙는 거를 약간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이게 또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살짝씩 금리를 올려서 이거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또 추락을 하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좀 푸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살리고, 이게 이제 금리를 운용하는 기본 방식인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경제가 이제 막 불이 붙는 거를 약간 통제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가 경제에 불이 붙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김진양 교수님 북한에는 불이 붙은 것 같긴 하던데 10년 개발할 걸 1년 만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 불이 안 붙었어요. 미국이 경제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옛날만큼 어렵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여전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미국이 경제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너무 화랑해서 이거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왜 올렸는지 이따 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가 안 그래도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보다는 일단은 신흥국이 먼저 타격을 입겠죠. 신흥국들의 금융위기가. 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대출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행 대출을 막 최대한 받았어요. 이자 내는데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이자율을 높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이제 법원 가서 파산 신청하셔야죠. 그게 답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신흥국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자율을 올린다. 그럼 이제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디폴트를 부를 거다 이런 걸 이제 IMF 총재가 한 얘기예요. 자, 내면을 한번 봅시다. 자, 원래는 미국이 지지난해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느냐? 미국 2008년도에 금융공황을 맞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해서 4조 5천억 달러의 돈을 막 풀었어요. 그리고 금리도 제로 금리로 낮췄습니다. 돈을 빌려가도 이자를 안 내도 돼요. 정말 좋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막 살아나야 되는데 몇 년을 지금 퍼본 거예요. 6년, 7년을 퍼부었는데 경제가 안 살아난 거예요. 막 경기 불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성화돼 버렸던 거죠. 이자를 안 내도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창고에 재워놓는 거예요. 어차피 창고에 재워놔도 뭐 할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내 유보금을 쌓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사내 유보금 쌓듯이 미국 기업들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요. 근데 뭐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애플사가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지금 삼성의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내 유보금들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언제 더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대출 계속 받아서 현금 쌓아놔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죽을 돈 살 돈 막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해서 죽을 놈 죽고 그래서 흡수되고 막 독점화되고 막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다들 눈치 보고 투자 안 하고 개발 안 하고 현상 유지하자 이러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돈을 풀고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부담 되겠죠. 뭐 달러 지위도 이제 위협을 받습니다. 야 달러 저 완전히 쓰레기다. 4조 5천억 달러를 그냥 몇 년 동안 다 뿌리고 다녔으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그런 자리에 이제 위안화나 루브라 이런 것들이 막 차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감당 못 하겠다. 뭔가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 자기들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게으른 놈들은 다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양적 완화를 일단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중단했어요. 중단하면서 미국 경제는 살아날 거다라고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금리도 당연히 올리겠지 했는데 금리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야 미국 경제 살아난다는 거 다 뻥이었구나. 미국 경제 계속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한 이 자본가들에게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어. 우리 금리도 올렸어. 잘 봐.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줘야지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붕괴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이 좀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금리를 올린 거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한다다가 결국 계속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 갑자기 팍 올려버려야죠. 그래야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여유를 다 준 다음에 준비 다 했니? 준비 다 했으면 이제 올릴게 하고 딱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이제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면 그때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2%로. 근데 미국 물가 상승이 2%가 안 됩니다. 1.3% 정도밖에 안 돼요.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어거지로 올렸어요. 더 이상 안 올릴 수 없으니까. 기다린다고 해도 물가가 안 오를 거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살아날 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있어야 금리를 올리겠는데 신호가 안 온 거예요. 신호가 안 오는데도 억지로 그냥 올린 거죠. 이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수세적이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뭐 연준 베이지북 보고서입니다. 연준에서 미국 금리 인상 올해 4번을 하겠다 했어요. 분기별로 0.25% 계속해서 1% 이상 올리겠다라고 작년에 이제 올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못할 거다. 연준에서 스스로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2번만 하겠다. 뭐 2번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좋으면 당연히 4번 다 하겠죠. 하지만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4번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금융연구소예요. 미국 금리 인상 완만하게 0.25%씩 조금씩 1년 동안 나눠서 해도 세계 경제는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자, 보세요. 미국이 몇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봅시다. 94년도에 인상했을 때 그게 한 3년 정도 후에 뭘로 왔냐면 전 세계적인 IMF 사태로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IMF 먹은 거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IMF 먹었단 말이에요. 2006년에 인상했을 때 그게 2년 후에 뭘로 왔냐? 미국의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공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올려요. 올해 1% 정도 계속 꾸준히 오른다 그러는데 올리고 나면 2, 3년 후에 뭐가 올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것과 맞먹는 뭔가가 올 수 있겠죠. 우리로 치면 이제 제2의 IMF 사태 이런 것들 올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뭐냐 무슨 웬 할아버지가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대선입니다 지금. 올해 미국 대선 있죠 연말에. 힐러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거의 지금 막상 막하라고 하는데. 희한한 건 샌더스라는 사람 우리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유명했으니까. 느닷없이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유명하냐?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사회주의자, 자칭 사회주의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 경제가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라는 걸 미국 국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미국이 사회주의를 하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자, 봅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처지는 어떠냐? 지금 우리 나라빚이 5천조 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GDP에 한 3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 특히 그 중에서 가계부채가 한 1천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만 인상하면 153만 가구가 연쇄 파산을 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악성 부채, 그러니까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53만 가구나 된대요. 그럼 저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600만 명이 우리나라에 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는 지금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한 100여 명 정도 있으니까 한 여기서 10명 정도는 올해 안에 파산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우르르 다 파산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대기업들도 이제 죽을 소리를 하겠죠. 야 우리도 죽을 것 같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옵니다. 제2의 IMF가 다음 정권 교체기 온다. 내년쯤에 제2의 IMF가 올 거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경부 장관 바뀌는데 그 신임 재경부 장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게 그거죠. 제2의 IMF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없다 그러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이제 상당히 위험한데 이걸 사실 뭐가 대변하고 있느냐?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해 노동계 가장 핵심 이슈는 노동개혁이었죠.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노동계약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은 그런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왜 꺼냈느냐 지금. 아는 거예요 전부도.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걸. 그러면 97년도 생각해 봅시다. 97년도에 IMF 왔을 때 우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6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여당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했잖아요. 신한국당이죠. 네. 12월 26일이었죠.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그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했느냐? 그 이듬해 IMF 터질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한테는 전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준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경제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살아남을 길은 뭐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면 되겠다. 그러니까 노동악법을 막 통과시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노동개혁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더 쥐어짜자는 거잖아요. 왜 쥐어짜려고 합니까? 올해, 내년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노동자들 쥐어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 아니냐. 쥐어짜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잖아요, 원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왜 정부에서, 여당에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막 새누리당 엄청 압박하잖아요. 너네 왜 이 노동 개혁 뭐 통과 못 시키느냐 압박 넣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국민들한테는 절대 아니라 그래서 제2의 IMF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진 않죠. 자, 이제 한반도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이네요. 지난해 이제 한국 사회,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일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과서 국정화. 교과서로 국정화하는데 수상하죠. 역사 교과서로 국정화한다고 하는데 다른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한다 그러면 크게 뭐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하니까 냄새가 탁 난다는 거죠. 야, 이거 친일 교과서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반발을 했죠. 그래서 뭐 교과서 무슨 뭐 샘플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친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또 얘기 있었죠.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아하니 너무 굴욕적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 왜 친일 교과서를 갑자기 강행을 하려고 하고 왜 일본한테 이런 굴욕적인 합의를 해주는 걸까? 이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일 합의 타결됐을 때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환영 발표를 했었죠. 이게 뭐 이제 그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 위안부 굴욕 협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런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세요. 뭐 합의 뭐 10억 엔이니 뭐 이런 거보다 더 저는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예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번이.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제가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냐면은 2004년인가 육자회담 한참 하고 있을 때 미국의 부시 정부가 내놓은 거였어요. CVID라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그런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안 하겠다. 회담 때려쳐버렸죠. 육자회담 중단시키고 핵보유선은 바로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부시를 다시 협상장에 끌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회담 때려치고 핵 보유선은 좀 그렇고 뭘 할까요? 우리도 힘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일본한테 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요구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걸 덥석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골 때리는 거죠. 이런 합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위안부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일본의 전쟁 범죄예요. 반일륜 범죄. 이걸 묵인해 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해 준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사실 이 부활은 이미 지난해 용인이 됐죠. 그 일본이 안보 법안들을 막 다 새로 만들었을 때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안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우리 허락 받고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우린 누가 허락해 줍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해야겠죠. 국방부에서 주로 이제 담당하겠죠. 그럼 국방부가 오지 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의 판단은 결국 누가 합니까? 우리 한국 군대의 작전 지휘권 자체가 미국한테 있는데 미국에서 야 지금 긴급한데 뭐 빨리 허락해 들어오라고 해 라는 말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전쟁 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들어오고 사후적으로 야 들어왔으니까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길을 이미 열어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 이제 군사적으로 열어주고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도는 뭐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완성하자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문제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원래는 자기들 힘을 집중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일본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힘을 키워줘야 되겠고 일본의 힘을 키우려면 결국 한국이 여기에 손을 잡아줘야 되겠는데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한국의 반일 감정을 없애는 게 결국 근본적인 목적이 돼버렸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완성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마음껏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분쟁 지역이 되게 많아요. 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이 이제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엄청 예뻐했어요. 맨날 끼고 돌아다녔잖아요. 뭐 2년 동안 6번을 만났다던가. 그렇게 이제 맡기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은. 그래야 자기들한테 안심이 되니까. 자기들과 무슨 동맹을 맺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한미일 동맹은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끼고 다녔는데 지난해 결국 막판에 뒤통수를 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겠죠. 배신 당했으니까. 뒤통수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북한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북중 관계의 강화로 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봅시다. 이 스푸트니크라고 러시아 언론사예요. 러시아 언론사가 며칠 전에 분석한 거죠. 박근혜가 중국을 압박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북한 강경 제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중 간 관계만 악화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하고 나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막 세게 나갔죠. 중국 왜 핵실험도 못 막고 뭐하냐? 그러면서 사드 배치까지 공공연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게 오히려 중국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중 관계만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게 사실 상식적인 분석인 거죠. 그리고 그때 뭐 미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냐? 중국 입장에서 진짜 열받겠죠.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도 지금 뒤통수 맞은 건데. 자, 근데 북중 관계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그럼 북중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은데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은 북쪽으로 오히려 더 손을 내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정반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군지 아시겠죠? 예, 북한의 모란봉 악단입니다.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갔어요. 그 공연을 하려고. 처음이었죠? 그래서 엄청 좋은 공연장을 구해가지고 리허설까지 다 했는데 리허설 하다가 갑자기 철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들이 많죠. 뭐 왜 철수했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수를 하고 나서도 중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모란봉 악단으로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저거 가지고 북한을 막 비난하고 이런 걸 막 올렸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무섭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워버렸어요. 모란봉 악단 검색 자체가 안 돼요. 뉴스도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북한이 불쾌하고 중국이 북한이 불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연하러 왔다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북한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이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중국 땡겨오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를 땡기려고 막 하면서 북한이 볼 때는 저거 해봐야 안 될 건데 왜 저러나 싶었겠죠. 근데 박근혜 땡기려고 했다가 결국 뒤통수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북한에서 땡기면 되겠죠. 이제 땡기는데 살살살살 꼬드길 필요가 없죠. 이제 자기들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야 이리 와. 내가 공연해줄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북중 관계에서 주도권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해서 중국도 제재에 나서고 뭐 유엔 안보리에서 비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날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열심히 자기들이 공격해봐야 아무 득이 될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미국이 자기들 탓을 하잖아요. 너네 왜 핵실험 못 막았냐. 그리고 아까 봤듯이 남중국해 이런 데서 오히려 자기들의 패권, 이 동아시아의 중국의 패권을 미국과 일본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 중국이 미쳤다고 미국하고 손잡고 북한을 제재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국제사회의 질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했죠.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연례적인 핵실험인 거다. 그냥 우리 할 때가 돼서 한 거였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도 연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연례적으로 핵실험 할 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외무성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연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핵실험은 똑같은 실험하겠어요?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했어요.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죠. 또 새로운 거 개발했을 때 하겠죠. 똑같은 걸 뭐하러 실험합니까? 아깝게. 이제는 뭐 북한 더 이상 너네 핵무기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수소폭탄까지 가진 마당에 누가 쳐들어오지 못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공식 입장 내는 게 있죠. 평화협정 체결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냥 너네 신경 안 쓰고 계속 핵실험할 건데 평화협정 체결하고 싶으면 한번 와봐라.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체결하든 말든 저기도 계속 핵 무기가 있으면 핵무기를 점점 강화하면 평화협정 체결 안 해도 어차피 평화는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이 어차피 종이짝 쪼가리뿐이다. 이런 생각이라서 평화협정은 미국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우리도 뭐 굳이 애걸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반도 전체를 쭉 돌아보면 미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한반도에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뭔가 여기서 자기들 한 발 빼면서도 자기들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과 그 다음에 북한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뭐 경제력도 강화한다고 그러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맞서서 계속 이 충돌 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내년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한반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날 가능성 오히려 남중국해가 더 높아져 버렸다. 한반도보다. 왜? 한반도에서는 이제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수소폭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만 계속 모으면 히로시마 2,500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더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무기를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건. 근데 왠지 북한은 일본 마음 안 들면 쓸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미국한테 쓸 것 같고. 근데 그런 무기는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면서 공개를 한다는 건 결국 너네 전쟁 못한다 어차피. 여기서 전쟁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금의 전략은 전략적 인내였죠. 북한을 무시하겠다. 근데 무시하면 할수록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5년, 6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계속 무시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결국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SLBM도 개발했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두 개의 특징,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5개 나라가. 근데 북한이 그걸 가졌어요. 이제 북한이 나도 상임 이사국 시켜줘라고 해도 그걸 이거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이제 국제적인 군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하고 미국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한반도가. 이렇게 좀 너무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가지고 약간 두서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올해 2016년 한반도의 전망과 국제 질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밥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대전 족발이 쪽팔려래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